한국의 요양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삶의 마지막 정거장 같은 좀 쓸쓸한 느낌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래야만 할까요? 활기 넘치는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싹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말. 삶의 마지막 종착역. 아마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말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쵸? 뭔가 모든 게 멈추고 끝나는 곳. 그런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말이죠. 정말 노년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어야만 할까요?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그 종착역이라는 낙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왜 우리는 요양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요양원 하면 뭐랄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리고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들,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획일적인 공간. 바로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여긴 종착역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설이 낡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의 존엄성이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존엄성 없는 공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우리 사회가 겪은 아주 거대한 변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해야 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1980년대만 해도 부모님 부양은 당연히 가족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 생각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1년 국가가 60년 동안이나 유지되던 부양의 의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돌봄의 책임이 이제 완전히 가족의 손을 떠나 국가로 넘어온 그야말로 시대가 바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봄의 책임은 국가가 지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작 어르신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공간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울에 있는 요양시설의 무려 75.5%가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6.6%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봄은 이제 국가 책임이라고 해놓고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대부분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개인 사업자 위주로 돌아가면 당연히 뭐가 최우선이 될까요? 바로 효율과 비용 절감이겠죠.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 사람을 한 방에 수용하는 다인실이 표준이 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저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그곳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존엄한 한 명의 개인에서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 즉 환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설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설계로 존엄성을 되찾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거의 기관 모델이에요. 입소자를 그저 돌봄의 대상, 환자로 보는 관점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니케어 모델입니다. 이건 개인실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입소자를 독립된 주민이자 시민으로 대합니다. 단순히 공간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나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네덜란드에서는 입소자가 직접 자기 방의 색깔이나 스타일을 고르면서 공간을 꾸밉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방에 천장 리프트가 기본으로 설치돼서 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요. 심지어 호주는 아예 국가 전체를 치매 친화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이처럼 존엄성은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디자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시설 내부를 멋지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려면 이제 시설의 담장을 훌쩍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어르신들을 시설에 격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거죠. 돌봄의 중심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세계적인 돌봄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부는 병원, 동네 의원, 요양시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까지 이 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 없이 무작정 탈시설화만 외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돌봄의 책임을 다시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착역을 넘어서 요양원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요양원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을 잠시 머물다가는 삭막한 수용시설이 아니라 삶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주거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요양원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청사진은 뭘까요? 첫째, 새로 짓는 모든 시설은 가정집처럼 편안하게 짓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비인간적인 다인실은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야 합니다. 둘째,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더 많이 늘려서 서비스 품질의 기준 자체를 확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일본처럼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통합된 촘촘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딱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어르신들을 그저 돌봄이 필요한 수동적인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존엄한 권리를 가진 한 명의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단순한 시설을 넘어서 노년의 삶이 이웃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진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